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저희 음수의 완성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같은 개념을 수학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깊이 파고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음수라는 개념이 완성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아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맨 처음에 수라는 걸 대체 어떻게 세기 시작했을까요?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의 출발점, 그게 놀랍게도 우리 몸, 바로 이 손가락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죠. 수를 세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가 손가락이었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걸 문명의 시작과 연결하니까 뭔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양을 감지하는 능력, 수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인간만 가진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쥐나 비둘기 같은 동물들 연구를 보면요, 시간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처럼 수량의 많고 적음도 인지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숫자를 말이나 기호로 표현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어쩌면 세상을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양으로 파악하는 본능 같은 거요. 많다, 적다 이런 느낌이요. 학계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려고 누산기 모델 같은 가설도 이야기해요. 머릿속에 양을 재는 저울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동물한테도 수 감각이 있더니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느낌을 기호, 그러니까 일종의 문명의 암호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기록하고 이걸로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결정적인 도약, 그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맞습니다. 그 첫걸음은 역시 제일 쉬운 도구, 바로 우리 몸이었겠죠.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주변에 있는 조약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 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거니까요. 아하, 바로 그거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개의 손가락이 수를 10개씩 묶어 세는 방식, 즉 십진법이라는 뭐랄까 문명의 운영체제를 만든 거군요. 이거 완전 우리 몸에 새겨진 설계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십진법이 제일 널리 쓰이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역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아,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그럼요. 물건을 12개씩 묶어 세던 12진법. 우리가 흔히 쓰는 다스의 기원이죠. 또 고대 마야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 20개를 다 썼을 걸로 보는 20진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독특한 게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60진법이라는 꽤 복잡한 시스템을 썼어요. 60진법이요.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혹시 지금 우리가 시간 잴 때 1분 60초, 1시간 60분 쓰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바빌로니아 60진법의 영향이 지금 시간이나 각도 360도 측정에 남아있다는 게 정설이죠. 오, 신기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몇 개씩 묶느냐, 그러니까 진법의 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했느냐에 그 문명의 수학 실력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 손가락이 십진법이라는 편리한 출발점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십진법이라는 좋은 하드웨어가 있었는데도 초기 문명들이 수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손가락 10개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십진법 자체는 자연스러웠지만 수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를 한번 볼까요? 네. 그리스 하면 철학이랑 기하학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기하학은 정말 눈부셨죠. 근데 의외로 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랑은 좀 다른 아주 엄격한 관점을 가졌어요. 유클리드는 수를 단위, 유닛들이 모인 것이라고 정의했거든요. 단위들의 모임이요? 네. 그래서 1, 2, 3 같은 자연수는 딱 떨어지니까 수로 인정했지만 분수처럼 부분을 나타내는 개념은 뭐랄까 완전한 수로 보기를 좀 꺼렸어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 문명이 분수를 제대로 된 수로 안 봤다고요? 뭔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가요? 정확해요. 그들에게 수는 딱 떨어지는 완전한 단위들의 합이어야 했죠. 이런 생각은 특히 그 정사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 길이의 비율,
즉 루트 2, 루트 2 같은 무리수를 발견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아,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나오는 그거요?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상 모든 게 자연수랑 그 비율, 그러니까 유리수만으로 완벽하게 설명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사각형의 변과 대각선은 아무리 작은 자로 재도 동시에 정수배로 딱 떨어지게 잴 수가 없다는 거. 즉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니까 이건 그들의 신령,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죠. 철학적인 위기였던 거예요. 와, 눈앞에 길이는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의 수 체계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네요. 수학적 발견 하나가 철학까지 뒤흔들다니. 그럼 이런 개념적인 혼란 말고 실제로 계산할 땐 어땠나요? 큰 수를 쓰거나 뭐 더하고 곱하고 할 때요? 바로 거기서 기수법, 즉 수를 문명의 암호처럼 기호로 나타내고 다루는 방식의 중요성이 확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숫자가 놓인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자리값. 네, 자리값. 이게 초기 시스템에는 없거나 불완전했어요. 이게 실제 계산에서는 정말 엄청난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자리값이 없었다면 수를 어떻게 썼어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대표적이에요. 아, 그림 문자요? 네, 1은 막대기 모양, 10은 뭐 발뒤꿈치 뼈 모양, 100은 밧줄 모양, 1000은 연꽃 모양. 이런 식으로 각 단위마다 다른 그림 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만약 345를 쓴다. 그러면 100짜리 밧줄 3개, 10짜리 발뒤꿈치 4개, 1짜리 막대기 5개를 그냥 쭉 늘어놓는 거예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 그냥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덧셈 정도는 뭐 기호 모아서 다시 세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복잡한 계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생각해보세요. 345 곱하기 678을 이 방식으로 하려면 기호를 얼마나 그리고 세워야 할지. 어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로마 숫자도 비슷했나요? IVX 이런 거요? 네, 로마 숫자도 기본적으로 자리값 개념이 없어서 큰 수를 쓰거나 복잡한 계산은 아주 불편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로마 숫자로 계산하다가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그러셨군요. 확실히 그냥 기호만 늘어놓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했네요. 그러면 자릿값 개념을 썼던 문명은 좀 나았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바빌로니아 같은 곳이요. 훨씬 발전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거기도 초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빌로니아는 60진법을 쓰면서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자릿값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이건 대단한 발전이었죠. 오, 자릿값이 있었다고요? 그럼 편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0. 즉, 비어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표시할 기호가 없었어요. 0이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60진법에서 숫자 기호 1 하나만 딱 써 있으면 이게 그냥 1인지 아니면 60, 1 곱하기 60인지 아니면 3600, 1 곱하기 60의 제곱인지 애매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거나 문맥상 알아서 해석해야 했어요. 나중에는 빈칸 표시기호, 쐐기 2개의 비스듬히 찍은 모양, 를 쓰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자리가 비어있다는 표시였지 오늘날 우리가 쓰는 0처럼 수 자체로서 계산에 참여하는 그런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었어요. 와, 0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군요. 빈칸이라니. 숫자를 잘못 읽어서 생기는 오해도 많았겠는데요. 혹시 뭐 계약서 같은 데서 숫자 잘못 읽으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를 단순히 세는 걸 넘어서 오류 없이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려면 잘 설계된 기수법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자릿값 원리랑 0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겪었던 계산상의 그 엄청난 어려움은 진법 자체, 10진법이든 60진법이든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 시스템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몸 구조 덕분에 십진법이 가장 자연스러워서 널리 퍼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십진법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수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 즉 정교한 표기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핵심에 자릿값과 0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나 로마처럼 십진법을 썼는데도 계산이 어려웠던 이유,
또 자리값은 있었지만 영이 불완전했던 바빌로니아 사례가 바로 그 증거고요. 그렇죠. 하드웨어 십진법은 주어졌지만 이걸 100% 활용할 운영체제, 자리값과 영 기반의 기수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운영체제의 혁신, 수학적 표현과 계산 방식의 혁명이 인류 문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위대한 혁신의 씨앗은 바로 인도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인도 숫자의 기원이나 정확한 연대 측정은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 중이긴 해요. 특히 금속판 기록 같은 건 후대에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오늘은 인류가 수를 세는 방식의 기원, 우리 손가락에서 출발해서 십진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마주했던 루트 2라는 개념적 충격부터 이집트, 로마, 바빌로니아 문명이 실제로 수를 기록하고 계산하면서 겪었던 현실적인 장벽들, 특히 자리값과 영이 없거나 불완전했던 게 얼마나 큰 불편함과 한계를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봤네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이 숫자 쓰기 방식이 실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지성의 치열한 고민과 발전이 쌓인 결과물이라는 사실 어떠세요? 세상 놀랍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직면했던 그 필산의 어려움, 복잡한 계산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수학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돌파구가 정말 절실했음을 알 수 있죠. 그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질 이야기겠죠? 정말 기대됩니다. 네, 바로 자리값 원리의 완성, 그리고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영의 발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혁신이 어떻게 딱 만나서 논리적 승리를 거뒀는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어떻게 탄생하고 퍼져나가서 인류의 계산 능력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또 세상을 어떻게 뒤바꾸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손가락에서 시작된 인류의 수세기 여정이 어떻게 영이라는 위대한 발명을 만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계산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